최근 미국에서 방영된 KF-21 특집 방송이 세계 각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유럽의 전투기 생산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항공 군사 전문 매체인 에어본 타이탄은 한국에서 개발된 첨단 전투기로 인해 현대 공중전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투기 강국을 자처해왔던 미국과 유럽의 방산기업들마저 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한국이 최근 공개한 전투기가 전 세계 주요 군사 강국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를 일컫는 것인데, 이 전투기는 기존의 공중 우세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KF-21의 탄생 배경에는 야망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국가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야망에서 KF-21을 개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개발한 KF-21 프로젝트는 200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7조 4천억 원, 약 74억 달러이 투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개발된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서 기존의 4세대 전투기와 F-35와 같은 첨단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통해 노후화된 F-4 팬텀 및 F-5 타이거 전투기들을 대체하고 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KF-21을 한눈에 보면 이것이 단순한 4세대 전투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KF-21은 세련되고 스텔스적인 기체 디자인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여러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F-21의 외부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 탐지가 어려워졌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는 기체의 프로파일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표면에는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 소투스 에저지가 적용되어 레이더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블렌디드 윙 바디 디자인으로 이는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면서 미국 매체는 KF-21의 경우 F-35와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 흡수 소재와 최적화된 형상을 통해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낮은 탐지 확률로 적대적인 공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현재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F414 엔진 2기로 구동되는다. 이 엔진들은 각각 약 22,000파운드, 약 9,980kg의 추력을 제공함으로써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 약 2253km/h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이러한 속도와 공기역학적 효율성이 결합되어 KF-21은 우수한 기동성과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중 교전 도구 파이트과 고속 추격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전투기로 자리 잡았다고 칭송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F414 엔진이 높은 신뢰성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래의 자체 엔진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통해 KF-21을 완전히 독립적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뒤이어 이 매체는 KF-21은 엔진 말고도 뛰어난 최첨단 항전 항공전자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KF-21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KF-21은 강력한 탐지 능력으로 장거리에서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ESA 레이더는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재밍 전파 방해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KF-21의 조종석은 최신 글래스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에게 전술적 상황을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CHUD 및 직관적인 조종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고압적인 전투 상황에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최첨단 데이터 링크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동맹군 항공기와 원활한 통신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데, 이를 통해 작전 중 정황 인식과 공조 능력이 향상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오늘날 다목적 전투기는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KF-21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KF-21 또한 여느 첨단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무기 체계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F-21의 경우 AIM-120 암람 AMRAAM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어 가시거리 박BVR 교전이 가능할 뿐더러 여기에 더해 AIM-9 사이드와인더도 장착되어 있어 근거리 공중전 역시 수행이 가능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KF-21에는 정밀 유도, 폭탄 PGB도 함께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 공격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국산 공대지 미사일과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기의 작전 수행 능력과 전투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는 KF-21의 무장 구성은 모듈형 적응성을 목표로 설계되었는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산 및 NATO 표준 무기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대전장에서 전자전 EW 능력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데 흥미롭게도 KF-21의 전자전 시스템은 최첨단 대응체 카운터메저즈를 갖추고 있다며 크게 놀라워했는데요. 바로 KF-21에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RWR과 전자지원 대체기 SM, 그리고 적외선 대응책 IRCM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 및 미사일 시스템을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피 및 교란하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KF-21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F-21은 체프체프와 플레어 플래즈를 배치할 수 있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및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교란하고 방어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층 방어 메커니즘은 KF-21의 생존성을 대폭 향상시켜 적대적인 공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 매체는 KF-21의 이 같은 강력한 프로필은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다른 첨단 전투기를 위협할 만큼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이 매체는 KF-21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전투기 시장을 평정했던 기종은 미국의 F-35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KF-21의 뛰어난 면모와 성능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현재 세계 각국의 시선은 F-35보다 KF-21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35는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투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성능, 최첨단 센서,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어 현대 공중전에서 강력한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F-35는 엄청난 가격으로 인해 극소수 국가만 운용할 수 있다. 반면 KF-21은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스텔스 기술과 최첨단 항전 시스템, 그리고 다목적 전투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전투기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F-35의 일부 비용만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KF-21은 공군을 현대화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매체는 KF-21의 등장으로 인해 F-35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미국과 선두권 경쟁을 펼쳤던 유럽 전투기 역시도 큰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대표적으로 라팔-러페일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팔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매우 강력한 4, 5세대 다목적 전투기이다. 이들은 뛰어난 기동성, 다목적 운용 능력, 그리고 첨단 항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전투 상황에서 그 성능을 입증해왔다. 이 전투기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KF-21은 차세대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다. KF-21은 첨단 스텔스 기능, 우수한 항전 시스템, 그리고 향상된 다목적 전투 능력을 결합하여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한다. KF-21의 스텔스 프로파일과 혁신적인 기술력은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유럽산 경쟁기들보다 앞서 있으며 전체적인 전투 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KF-21은 한국 공군을 위한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첨단 공중전 능력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더욱 접근 가능한 옵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KF-21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F-22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부 동맹국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매할 수 없지만 KF-21은 F-22처럼 엄격한 수출 제한이 없는 만큼 벌써부터 세계 각국에서 도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현재 한국에서는 향후 미래전을 예상해 KF-21의 여러 개량형 개발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봤을 때 앞으로 KF-21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쥐락펴락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절대 허무맹랑한 소리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KF-21의 블록 1블라크 1이 공대공 에어-투-에어 전투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블록 2블라크 2에서는 완전한 공대지 에어-투-그라운드 기능이 통합됨으로써 KF-21이 명실상부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블록 3블라크 3에 대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개량형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는 이렇게 되면 스텔스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KF-21이 5세대 전투기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야망을 상징하는 동시에 첨단 항공전자 장비, 유연한 설계, 그리고 최첨단 무장을 갖춘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다. KF-21은 대한민국을 지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방위 산업에 떠오르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대한민국이 항공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혁신해 나감에 따라 KF-21 보라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중요한 전력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쳤다. 결국 미국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아시아의 변방이라는 한계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로 뛰어난 기술력을 발판 삼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어낸 우리의 기상이 폴란드가 K 전차, K 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이어 이제는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한국의 방산 기술들에 탐내며 많은 요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노르웨이와 함께하는 전략전술 무인기 도입 사업에도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급으로 사용된 각종 무인기 드론의 활약에 급히 무인기 전력을 갖추려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엄청난 대전차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퇴각하면서 자신들의 묻어놓은 지뢰에 당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오래된 지뢰 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는 이런 기존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동저지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진동 및 음향 감지 센서와 디지털 무선 체계를 활용해 아군의 접근 거부 지역에 접근하는 적군의 전차,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기동저지탄 내부에는 6개의 진동 센서와 음향 감지 센서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동 센서는 표적의 접근을 감지함과 동시에 이를 분류해냅니다. 음향 감지 센서는 표적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표적을 향해 상부 공격 지능탄을 발사할 때 활용합니다. 진동 센서는 천엠 밖에서도 접근하는 표적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를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보고합니다. 운용자가 기동저지탄 주변에 아군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동 명령을 내리면 표적이 100m/OILH에 접근했을 때 상부 공격 지능탄이 발사됩니다. 이 기동저지탄은 정찰부대 등에 배치되어 아군의 거점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기동로에 신속히 투입해 적군의 접근을 막아내는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동저지탄은 앞으로 지뢰를 매설하려고 진땀을 흘리거나 자군이 심어놓은 지뢰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저지탄은 이와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적의 대규모 기동부대를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의 공중기동부대가 착륙할 수 있는 넓은 평탄 지역 주변에 기동저지탄을 배치하며 적군의 헬기가 착륙함과 동시에 기동저지탄이 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의 공격뿐만 아니라 아군 부대가 갑작스럽게 적군의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적군의 접근을 감시하는 광역 센서 체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동저지탄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적의 기동무기를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지능형 탄약으로 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해군의 자랑인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이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인기를 사용해서 모스크바함으로 이동시켜 사격통 제레이더를 조종하도록 유인하고
그 사이 넵튠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 정확히 함선의 중심을 타격했습니다. 모스크바함은 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함선으로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해군 전체를 감당할 정도의 대함 미사일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겐 이에 저항할 만한 함대가 없는 것은 물론 잠수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스크바함은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무인기와 지대함 미사일의 조합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그동안 압도적인 전력의 흑해 함대를 무서워했지만 무인기에 농락당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전략으로 자신들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이번 크림대교가 공격을 받자 대대적으로 킬러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인기 전력은 공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방어 전력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 중에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방어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 방산 전시회에 해병대가 긴급 소요 형태로 발주한 40 무인 방공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서북도서 방어를 책임진 해병대는 북한의 무인기의 대공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UAE는 4조 원에 달하는 천궁이 미사일을 발주했는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주에 대응해 하나 시스템은 최신 AESA형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궁, 비궁, 신궁, 형궁 등 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LIG넥스원은 최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SAL 탐색기 기반 유도 로켓, 40 무인기 탑재형 유도 로켓, 신형 전파 고도계 등을 발표했습니다. 반능동 레이저, 즉 SAL 방식은 목표물을 겨냥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탐색기가 탐지해 추적하는 유도 기법입니다. LIG넥스원은 SAL 탐색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내 이를 기존 제품인 비궁에 적용한 것이 공격 헬기용 E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공격 헬기용 E75인치 유도 로켓은 공격 헬기에서 운용하던 E75인치 무유도 로켓의 제한 사항을 극복함으로써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체계입니다. 비궁에 적용된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SAL 탐색기로 대체함으로써 대지 표적 대응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무유도 로켓 대비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시켰습니다. LIG넥스원은 드론 요격 유도탄용 표적 탐지 장치를 선보였는데 이는 요격 미사일 체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탐지 시커의 가격을 낮추는 신기술이었습니다. LIG넥스원은 비공을 바탕으로 한 SAL 유도 로켓 개발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LIG넥스원은 다남 시스템즈와 공동으로 공대지 순항 유도 무기용 저가형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도 오차를 감소시키고 크기를 축소시키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LIG넥스원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발표하며 한국의 유도무기 수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적군의 드론 등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끝내고 양산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방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하나에어로가 제조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내년 현장에 배치하는데 20kW 출력을 지닌 이 레이저는 3km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에게는 이 레이저 무기가 전략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아군의 미사일이나 대공포가 북한 방향으로 발사되어 이것이 북한 영토에 떨어지면 자칫 대규모 국지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레이저 무기는 당연히 불발탄 위험이 없고 북한 영토를 향해 발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회 발사 비용이 불과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값싼 무인기가 날라오면 비싼 방어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게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무기는 이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시험평가 당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어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원래 개발 초기에 목표로 했던 레이저 출력은 20kW이지만 개발 과정에서 25kW급까지 출력을 증가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이 요구한 사거리는 3km 정도이지만 실제 대기 상태가 좋다면 5km 밖의 무인기도 격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이 무기가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제 ADD와 하나에어로는 출력을 30kW로 높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를 2030년까지 개발해 항공기, 함정, 차량 등에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지난해 레이저 빔으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휴대용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첨단 무기에 집중할 때 북의 위협에 대비해 꾸준히 재래식 무기로 강력한 전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직 재래식 무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 사용되는 신무기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중국이 야심차게 공개한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을 알리는 등 해군력을 과시하며 중국이 엄청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변신한 항모에 대해 자화자찬하며 미국에 필적할 해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 랴오닝함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져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조차 자원 낭비다라는 의견이 속출하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최근 훈련함에서 전투함으로 변신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대대적으로 오픈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언론에서는 1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게 싹 다 바꿨다며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간 랴오닝함을 선전하기에 바빴는데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1년간의 개조 작업을 마치고 해상 시범 운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은 랴오닝함이 전날 예인선 도움을 받아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를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랴오닝함의 갑판에는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35와 제25 함재기의 실물 크기 모형이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랴오닝함의 항해 모습이 공개된 건 작년 2월 28일 보수 및 등급 상향 작업을 위해 조선소에 들어간 뒤 처음으로 꼭 1년 만이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랴오닝함은 이달 9일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훈련용 항공모함에서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바뀔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1년에 걸친 개조 작업은 랴오닝함의 단순한 유지 보수가 아닌 복잡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음을 의미한다며 제35 모형이 등장한 건 랴오닝함 함재기 편대에 이 기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습니다. 랴오닝함은 옛 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공모함을 1998년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해 14년 만에 영구 개조를 거쳐 2012년 내놓은 겁니다. 배수량 6만여 티, 디젤 추진, 스키 점프대 방식의 구형 항공모함으로 그동안 중국은 이를 훈련용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랴오닝함은 중국이 옛 소련의 미완성 항모를 구입해 개조한 퇴물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로 개조가 필요했던 겁니다. 소련으로부터 넘어올 당시 랴오닝함은 레이더나 통합 전투 시스템과 같은 전자장비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으며 엔진도 없이 골격과 선체만 완성된 상태로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개조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무장이나 전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를 썼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항모 설계 기술을 전수해줄 나라가 사실상 없었기에 어떻게든 자력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2035년까지 최소 6개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바다로 향하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양 진출 루트를 개발하면서 전략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최근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모함 이름인 랴오닝과 산둥은 청일전쟁 패전 지역으로 해양에 대한 중국의 집념이 얼마나 강렬하고 뿌리가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과 푸제남에도 제35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항모의 전투 능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는 게 중국 해군의 기대입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는 산둥함과 랴오닝함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거의 30대의 제25 전투기로 발진시켜 미국 항모 전단의 전투기에 맞설 수 있게 된다며 미군의 수적 우세를 효율적으로 상쇄시킬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한 랴오닝함의 변신이 꽤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랴오닝은 항모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년간 개조를 했다고 해도 원천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전에 나왔던 굴욕의 상황들이 이어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예전에도 랴오닝함을 불안한 시선을 보는 이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4년 디펜스 리뷰는 랴오닝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 짝퉁 함재기로 이뤄진 랴오닝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한 겁니다. 과거 러시아 해군의 조선 전문가 역시 랴오닝함에 대해 20년간 유지 보수가 되지 않은 데다 특히 용접 부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내부의 강판이 변형돼 선체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해군 전문가도 변형이나 기울기가 생기면 배는 폐기된다. 내부의 상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랴오닝 개장 속도가 빨랐던 건 인상 깊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랴오닝함이 훈련용에서 전투용으로 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훈련 항모 이상이 전투기를 충분히 만재하기에는 금속 피로도가 심해 언제 또 불시의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랴오닝함뿐 아니라 산둥함 역시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항모가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은 스키점프대를 이용하는 구식 버전입니다. 이런 이유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당연히 이륙 중량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활주로가 짧은 항모에서 오로지 스키점프대만 의존해 이륙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레 가벼워야 하는데 이러면 무장, 조기경보기 등 기타 최신식 전자기기들의 탑재를 줄여야 하고 적재 연료 또한 최대한 멀 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장과 연료를 적게 탑재하면 사실상 작전 반경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전투력 또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항모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항모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급가속하는 전자식 캐터필트 발사기를 사용해 함재기 이륙 중량이 45톤에 이르며 원거리 항해나 작전에 지장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산둥함의 경우 자체 연료로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밖에 되지 않는데 작전에 출격하는 기타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항해일은 일주일에 불과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반면에 랴오닝함은 얼마 전 괌으로 원거리 항해에 나갔을 때 보급함에게 무려 4번이나 연료를 보급받고서야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하루 평균 전투기 출격 횟수는 제럴드 포드함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금세 따라 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 해군에 대적할 만큼의 역량은 절대 아닙니다. 미 해군이 실전을 포함해 수십 년간 수행해온 항모 기술과 작전을 중국이 따라잡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중국의 항모라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미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린 한 장의 사진에 중국이 부글부글 끓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미 해군으로부터 발고기 굴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티노의 로버트 함장이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항해 중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었는데요. 특히나 머스티노가 중국 항모전단 사이에 보란듯이 끼어들어 랴오닝함을 뒤쫓는 위성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된통 굴욕을 당했었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미 군함이 무인지경처럼 중국 항모전단에 끼어든 건 중국 군함이 항모를 보호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제대로 지켜볼 가치도 없다는 거다. 미군 눈에는 랴오닝함이 앞에 지나가는 게 장난감으로 보이는 거다 등의 밀덕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랴오닝함은 발고기 굴욕 당시 미국과 일본 군함에 사실상 포위당하면서 실전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당시 중국인들조차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랴오닝함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다에서 갑판을 싣고 있는 중이다. 잠수함 운반선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전투용으로 개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랴오닝함의 미래를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의 계획대로는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돈과 시간만 쓰고 국제적 망신만 당하는 상황이 현재 중국이 보유한 항모가 세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계류 시험을 시작했다고 알리며 이르면 올해 정식 취역할 거라고 공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첫 항공모함을 보유한 지 10년 만에 세척을 보유하게 됐다며 대대적으로 알리며
중국 매체에서도 떠들썩하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함이 취역한 후 10년 만에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며 푸젠함은 랴오닝함, 산둥함과 동일하게 재래식 항모이지만 함재기 이착륙을 위한 캐터펄트가 최초로 탑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항모 3척을 보유한 해양 강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구식 기술로 만들어져 성능과 작전 능력 모든 면에서 미국을 대적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라는 상징성을 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은 순수 중국 기술로 만들어져 신뢰성이 바닥인데다 푸젠함은 가장 최신 기술을 탑재했지만 여전히 재래식 디젤 엔진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 항모들의 탑재기는 30에서 5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요.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 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 미사일과 대만산 흥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 3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에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 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 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000에서 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 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에서 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 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 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용 추구라늄 해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에서 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 국가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 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에서 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에서 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 핵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해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더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해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2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1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에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 중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해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AlACHITE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E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해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 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우디가 건설하려 했던 한국 원전을 취소해버리더니 중국 원전을 대신 짓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화가 난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예고했는데요. 도대체 단 며칠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사우디 왕세자가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바꾸며 대반전을 만들었는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위기에서 초대박을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내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릭스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 장악에 맞서 세운 국제단체로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국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가 이곳에 새로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과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는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은 나머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브릭스 합류 소식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는 국제사회의 신흥국과 개도국의 공동 이익을 향한 브릭스 회원국의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평화와 개발을 위해 브릭스의 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하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의 브릭스 합류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브릭스의 확장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 해외 주요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세계 방산 시장의 큰손으로 미국과 한국에 너무나 중요한 국가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에 합류하면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까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간 무역을 할 때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는 충격적인 결정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제2의 기축통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우디는 브릭스뿐만 아니라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에 마저 가입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간 사우디 국영통신은 살만 빈 압두라지즈 사우디 국왕주재회의에서 사우디 내각이 사우디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대화 파트너 지위를 부여하는 각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주도의 정치경제안보 동맹으로 이란 등 4개 옵서버 국가와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 터키 등 9개 대화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정식 회원국으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친중국,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들이 많아 서방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중국과 깊게 손을 잡더니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미국 연합의 사우디 원전 건설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 25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 및 우라늄광 채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중동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은 그런 조건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한전이 원전을 짓고 운영을 미국이 담당하는 방안을 선호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사우디 당국자들은 모하메드 빈 살만 황태자가 한국-미국 연합과 협상이 깨질 경우 중국과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협상이 진전되면 친미 국가인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은 한국 원전 미국 운전 방안보다 20%가량 저렴한데요. 중국은 이를 빼앗기 위해 그동안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으며 우라늄광에서 우라늄을 추출하는 설비 건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핵무기까지 손에 거머쥘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절대 반대나 시위는 더더욱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우디. 워낙 복지도 뛰어나고 모든 사우디 국민들이 풍족한 자원 덕분에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 불만이 매우 낮은데요. 자,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중국 원전을 들여온다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자 사우디 국민 모두가 거리로 나와 계약을 당장 취소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정보가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중국 동해안에는 무려 49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원전이 하나씩 생기는 곳이 바로 중국인데요. 하필 또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원전을 짓는 바람에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론들을 전면 통제해 해당 사실이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CNN 등 주요 외신들이 해당 극비 사실을 알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중국 원전에서 문제가 생겨 인체에 매우 해로운 핵물질들이 그대로 새어나와 동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 자동 정지되는가 하면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의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굴뚝 배출가스의 방사성 기체 배출량의 비율이 높아져 1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관정국은 당시 사고를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인터내셔널 누클리어 이벤트 스케일 INES 기준에 따라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미한 고장인 0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이를 신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 해관정국이 미미한 사고라고 알린 타이산 원전 일시 장애는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프랑스의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톰은 중국 당국의 안전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건을 미국 에너지부에 보냈습니다. CNN은 프라마톰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에서 핵분열 시 방출되는 방사능 기체인 핵분열생성 가스피션 개서지가 유출됐으며 이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 당국이 원전 폐기를 막기 위해 위험하게 방사선 수치 허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습니다. 당시 CNN은 프랑스 프라마톰사가 밝힌 핵분열생성 가스의 유출은 저장 용기가 파열되며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국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난 50일 뒤에야 한국으로 방사성 물질이 오지만 중국의 경우 3일 만에 한반도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2030년까지 무려 100기의 원전을 한국과 마주하는 동해안 지역에 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전 위험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위험에 비교하여 무려 1000배에 달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3, 4일 안에 한반도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로 부는 편서풍, 중국 동남부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원진과 폐수는 모두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방사능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중국과 손을 잡은 사우디가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사위라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전 주지사가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레리 호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를 포함한 중국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원전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원전을 설치하기로 한 사우디를 상대로 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제재를 가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리 호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본 대신 한국을 아시아 최우방 동맹국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일본에 주었던 온갖 특혜들을 한국에 몰아줄 것이라 예고한 바 있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며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만입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의 영토와 반도체 산업을 탐내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길목에 위치한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는 이유 또한 미국에 맞서서 아시아 태평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으로 그 시작은 대만을 완전히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이 자체 제작한 사명 항공모함이 진수 대기 중이며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남중국해와 태평양 일대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대만의 지원호는 국제사회의 함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두게 되면 세계 패권이 밟힐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먼저 대만 앞바다를 통해 중동의 석유를 수송받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송 루트뿐만 아니라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무역 항로 역시 이곳을 지나기에
대만과 인근 바다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한국과 일본은 에너지 수급과 무역 항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배치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 앞바다에서 영향권을 잃게 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만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중국이 반도체마저 손에 넣게 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에게 맞서기 위해 대만은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반도체 공급망을 이용해 유사시 전 세계가 대만을 도와줄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줄 알았던 미국이 다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유사시 미국의 대만 개입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6월 3일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대만 여론은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팔라딘 자주포의 계약 취소와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의 계약 취소 역시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개입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력마저 전부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첨단 기술 동맹을 맺었고 대만은 기술력과 공급망 주도권을 한국에게 전부 내어주면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은 대만의 자주포 구매 요청을 승인하며 2023년에 첫 인도를 시작해 2025년까지 40문의 자주포를 인도한다는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이 도입하려던 팔라딘 자주포는 155화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30km의 기본 사정거리를 통해 섬나라인 대만에 상륙하기 위한 중국 군함과 상륙정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며칠 전 미국 국무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군수물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대만에 허가했던 자주포 판매 계약을 돌연 취소하는 등 호의적이었던 태도를 급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도입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3년 전 미국과 추가로 계약한 최신형 방공장치의 도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해 도입하기로 계획한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 도입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이기에 놓였다고 밝히며 2025년 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계획이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은 최대 4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대공 미사일로서 대부분의 중국산 탄도 미사일을 요격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런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었지만 입장을 바꾼 미국 정부의 판매 거절로 인해 대만의 방어 능력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당한다면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대응 방안을 밝힌 것과 상당히 대조되는 계약 취소 결정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삭제되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되살리며 대만 내부에선 미국에게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계산이 전부 끝났다고 분석하며 대만은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요소인 TSMC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 이전시키고 있고 거기에다 한 발 더 나아간 미국은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면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반도체이기에 이것만 해결하면 미국의 경제적 손해는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만 TSMC의 창업주인 모리스 창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대만을 반도체 요새로 만들기 위해 해외 공장 건설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지녔습니다. 실제로 TSMC의 해외 투자는 창사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근 국제화 흐름에 조금씩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SMC의 외국인 지분입니다. TSMC는 설립 초기 대만 정부가 5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절반 정도의 국영기업으로 운영해왔지만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글로벌 경영에 맞춰 민영화에 나선 결과 현재는 아시아 최대의 시가총액을 가진 첨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의 지분 중 무려 78%가 외국인 지분으로 대만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이 TSMC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8%의 외국인들이 대만 TSMC의 향후 투자와 공장 건설 등 주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대만의 외국인 지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계 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계 주주들의 의사대로 대만 TSMC는 창업주의 뜻과는 반대되게 해외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대만에서 벗어나 수십조 원 규모의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가장 대규모로 투자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에 지어질 공장은 대만 현지 공장보다 최신식 시설과 대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미국계 대주주들이 대만의 TSMC 경영에 참가해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옮겨온 것으로 이는 향후 대만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하여 반도체 공급이 불안정해졌을 경우에 대비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만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결정입니다. 미국이 자국 본토에 최신식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기에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만 TSMC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대만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반도체를 놓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의 기술력에 한계가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의 최대 고객인 애플의 칩셋은 지난번 아이폰과 동일하게 5나노 공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3나노와 4나노를 개발했다고 밝히며 이번 하반기에는 3나노를 상용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정 수율과 양산성의 문제로 이번 하반기 출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만 현지 언론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면 내년인 2023년까지 3나노와 4나노의 양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대만의 반도체 미세 공정이 5나노에서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4나노 공정을 적용하여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과 자체 엑시노스 칩셋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는 물론이고 4나노에서도 공정 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의 기술력과 공정 수율이 대만 TSMC에 뒤처진다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3나노 공정에선 완전히 판이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TSMC가 장악한 파운드리 시장의 삼성전자는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TSMC가 열심히 준비한 미세 공정에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3나노부터 판세를 뒤집을 작전을 계획했고 최근 완벽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TSMC가 3나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기존 미세 공정과 똑같은 핀팩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핀팩보다 완전히 발전된 구조인 GAA 구조로 개발을 주도하여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3나노 공정부터는 삼성과 TSMC의 기술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삼성의 GAA 구조는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TSMC는 2나노 공정에 GAA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은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믿고 국제사회가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지만 최근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 불가 결정으로 모든 계산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대만 공장은 미국에도 지어지고 있으며 기술 동맹을 맺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대만 TSMC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협력기구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대만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미국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만의 참여를 거부했고
IPEF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무역 이니셔티브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는 IPEF만큼이나 효과적인 경제 협력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범위가 조금 더 넓은 FTA라고 보고 있습니다.